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자격시험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합격의 길로 안내할 여러분들의 멘토 오준영입니다. 제 입으로 멘토라 그러니까 참 쑥스러운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100% 합격의 길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강의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강의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꼭 모의 테스트 두세 번만 풀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만일 모의 테스트 점수가 내가 원하는 60점, 70점 이상이 나왔다라고 하시면 그냥 모의 테스트만 푸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점수인 60점 미치라고 하시면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냥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보세요. 그러면 몰랐던 사실, 이게 이 부분이었구나라는 거를 더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쪽집게 강의니까요. 쏙쏙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게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안내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파트 1을 한번 학습해 볼 겁니다. 파트 1은요. 양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제가 여러분들 잘 외우는 방법이나 암기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 잘 보시면서 좀 재미있게 여러분 즐겁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1은 10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되니까 외울 필요 있다고요? 눈으로 익히는 수준의 암기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서 파트 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첫 번째 생명보험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역사는요. 고대, 중세, 근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 오늘날의 생명보험과 유사한 대표적인 고대 제도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에라노이와 콜레기아가 있습니다. 이 명칭이 뭔지는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에라노이는 상호부조조합이고 콜레기아는 종교적 공제단체라고 서로 바꿔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푸실 때는 에라노이는 종교적 공제단체고 콜레기아는 상호부조조합이다만 알아두시면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외워볼까요? 너무 힘들어요. 에라이 종교나 가져야지. 이렇게 그냥 쉽게 외우시면 되고요. 콜레기아, 기아 배고픔이잖아요. 상호, 서로 도와야 된다 그래서 상호부조조합이다라고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는 우리 남성분들은 게임하신 분들 좀 자주 보셨을 겁니다. 길드가 뭐냐면 그냥 동호회, 동아리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중세는 무역을 배로 했기 때문에 항해 도중에 발생한 선박의 화물에 손해를 공동 부담하는 보험의 형식으로 많이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배가 부셔지거나 배가 난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재산이 크게 다 없어지는 거니까 선장들끼리, 선주들끼리 보험의 형식으로 보험료를 모아서 배가 부셔진 사람에게 보험금을 주는 형태를 띄었다. 이게 뭐다? 길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보시면요. 톤틴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톤틴연금은 이탈리아 은행가인 톤티가 건의했고요. 잘 기억하세요. 국가의 유유자금을 융자해주는 자에게 원리금 대신 종신연금을 지급했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국가가 돈이 필요하면 국민들한테 국채를 발행하죠. 그러면 국가는 다시 이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 갚는 걸 뭐라 그러죠? 원금을 원리금이라 그러는데 원금을 주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국민이 죽을 때까지 연금 형태로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종신연금이랑 동일한 형식이거든요. 이걸 누가 만들었다? 이탈리아 은행가인 톤티가 만들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톤틴연금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유유자금 융통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근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시험을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절대로 연도를 많이 외우란 말은 안 하는데 요거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62년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생명보험 회사인 에퀴타블이란 회사가 어디요? 영국에서 생겼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1762년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그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에 이미 영국에서는 근대적인 생명보험 회사가
최초로 나왔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은데 밑에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이렇게 쭉 있잖아요.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연도도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푸, 미, 독, 일 요 정도 수준으로 보험 발전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보셔야겠죠. 우리나라의 보험 역사 보시면요. 개와 보만 기억하시면 돼요. 개, 사만시대 때부터 시작됐고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죠. 경제적 필요 해결 제도로서 우리 개 모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만시대 때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웃기지만 삼계탕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라시대 때부터는 보라는 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신라시대는 대표적인 불교 국가니까 불교 사원에서 공동재산을 운영해서 그 이자로 자선이나 대부를 해주던 제도를 우리가 보라고 하는데 신라시대 보니까 보신탕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웃기죠? 근데 여러분들 잘 때 한번 보시면 이게 삼계탕, 보신탕이 머릿속에 막 맴도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파트 1에서 인물들이 좀 많이 등장해요. 우리 헛갈리는 인물들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보험료라 그럽니다. 제가 내는 보험료는요. 여러 사람에게 쓰이는 보험금으로 쓰여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낸 보험료가 제가 다쳤을 때 보험금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학자 마네스는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인은 만인을 위하여 그리고 만인은 1인을 위하여. 독일학자 누구라고요? 마네스. 잘 모르시겠다면 마티즈로 외워도 돼요. 왜? 이거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지문에 답이 있으니까 마네스를 잘 찾으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파스칼 볼까요? 파스칼은 생존, 사람이 사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헨리는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단골로 어떻게 출제하냐면 파스칼을 사망, 헨리를 생존으로 바꿔서 출제하니까 이렇게 외우셔야죠. 생파만 외워주세요. 생존율은 파스칼, 생존은 파스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헨리, 여러분들께서 만일 이 시험 떨어지시면 제가 잘못 가르친 거니까 사망할래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망할래. 헨리가 원래 할례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망할례를 외우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누가 이탈리아 은행가인 톤티가 톤티연금 만들었다고 했죠. 자, 이게 은행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절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한번 훑어보도록 할까요?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생명보험이 들어왔다라는 문제를 오답으로 자주 출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876년도에 일본에서부터 강화도 조약을 체결됐고요.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내에 보험 대리점이 설치되면서 보험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시간이 지나서 1921년 최초의 생명보험 회사인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설립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한국전쟁을 거치는 1950년대에 오면서 보험은 쇠퇴기에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광복을 하면서 일본 보험회사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야겠죠. 그러면서 걷어들인 보험료를 다시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갖고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험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험 문제는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하는데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이 생기죠. 자, 이때부터요. 국민저축기관으로서 보험회사가 지정될 정도로 단체보험이 급성장합니다. 단체보험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회사에서 회사원들을 위해서 가입시켜주는 보험을 단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만큼 여러 사람이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급성장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70년대에 오면 경제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지금 가입하고 있는 형태인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보험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1977년 보험회로 지정될 정도로 많은 발전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1960년대에 개인보험이 발달했다고 오답으로 출제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은 게 1960년대는 단체보험 그리고 70년대는 개인보험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제 90년대 들어와 봐야죠. 90년대는요. 보험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금융자유화가 실시가 되죠. 그래서 무한 경쟁체제로 전환이 되고요. 2000년대
은행에서 보험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 방카슈랑스는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13년 인터넷 전문 생명보험회사가 출범을 하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여서요. 모든 보험 상품을 다 모아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포털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017년에는 내가 어디 보험을 가입했지? 내 혹시 못 받은 보험금이 뭐지? 이걸 조회할 수 있는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를 2017년부터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험 문제가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더 등장할 건데요. 공영보험이 있고 민영보험이 있습니다. 공짜 딱 들어도 뭐예요? 국가에서 하는 거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보험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럼 민영보험 뭐예요? 민자죠. 자, 생명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은요, 상호 보완과 경쟁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 뭐 생각하시면 될까요?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생각하시면 되고요. 민영보험은 연금보험이나 우리가 많이 가입한 암보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비교하는 문제를 시험에서 많이 출제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입을 어떻게 할까요? 사회보험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입해야 되는 의무 가입이고요. 민영보험은 어때요? 내 마음대로 가입하는 임의 가입입니다. 급여는 사회보험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민영보험은 내가 많이 내고 싶으면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싶으면 많이 적게 내는 계약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자, 보장은 어때요? 사회보험의 목표는요, 최저 생계 또는 의료 보장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반면에 민영보험은 보험료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많이 내면 보장을 많이 받고 적게 내면 보장을 적게 받게 되겠죠. 당연히 사회보험은 정부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고요. 민영보험은 여러 보험회사가 있죠. 민간 자유경쟁 체제입니다. 운영은 어떻게 취지는 뭘까요? 사회보험은 형평성, 그리고 민영보험은 개인별로 적정성을 두고 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문제 맞춘 것 같은데요. 생명보험 자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험은 10년이에요? 20년이에요? 아니요, 100년이고요. 죽을 때까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 자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보험료는요, 저는 언젠간 보험금으로 타갈 건데요. 자, 맡겨놨습니다. 신탁재산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제가 낸 보험료는 누군가에게 보험금으로 쓰인다 그랬죠. 그리고 남이 낸 보험료가 저에게 보험금으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공공적인 성격을 같습니다. 생명보험 자산의 특성을 여러분들 세 가지 눈으로 잘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가에서 하는 사회보장 제도가 있죠. 자, 아까도 살짝 언급 들었던 사회보험, 우리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 있죠.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사회보험이라 그러고, 자, 보험자가 다 붙어 있네요. 유심히 보시면 되고요. 공공부전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이런 보장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사회서비스는 노인복지, 장애인, 아동, 가정복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간혹 보험과 서비스를 막 섞어놓고 뭐 올바른 거 찾아라라는 문제 나오는데 기억할게요. 보험자 붙으면 사회보험이고요. 복지자 붙으면 사회서비스고, 그리고 공공부조는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가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보험 자산들은 어떻게 운용이 될까요? 자, 첫 번째, 유가증권으로 많이 운영이 됩니다. 주식이나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인 유가증권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두 번째, 대출채권으로 운영이 되고요. 세 번째, 현금과 예치금으로 운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은요, 부동산이 거의 없어요. 어떤 원칙을 갖고 있냐면 안정성과 수익성, 그리고 유동성, 공익성을 갖는데 생명보험 자산은 안전하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장래 보험금을 신청하면 바로 그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런데 너무 안전하게만 하면 안 돼요. 적용 이율 이상의 수익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언제 보험금을 신청할 줄 모르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왜? 부동산은 유동성이 되게 낮잖아요. 바로 현금화시키기가 어렵다 보니까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은 부동산 비율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익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이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고령화와 노후 준비 부족입니다.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저출산 국가래요. 근데 고령 국가라고 합니다. 출산은 부족하고 부양 인구는 늘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옆에 좌측에 있는 문제를 굉장히 자주 출제하는데 이게 뭐냐면 고령화율에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자주 출제합니다. 자, 이 고령화율이 뭐냐? 전체 국민 중에 65세 이상 노인, 그래서 65세를 쉽게 노인 인구라고 하는데 이 노인 인구가 전체 국민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20% 이상이 돼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요건 중요해요.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령화와 고령이 비슷하니까 이 화자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재해와 성인병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암입니다. 2위는 뭐냐면 우리 심근경색이 대표적이죠. 심장질환이고 세 번째 3위가 폐렴, 4위가 뇌혈관 막히는 뇌출혈,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재해와 성인병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이 보험이 생명보험이 점점 필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핵가족화와 자기책임주의입니다.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이하로 구성된 가구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요즘은 1인 가구 역시도 많이 증가하고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설계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재무설계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동산 테크, 금테크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이건 뭐냐면 어떠한 목돈을 모으는 방법이나 기술을 우리가 재테크라 그러죠. 근데 재무설계는 좀 다릅니다. 재무설계는 미래에 발생할 몇 가지 중요한 인생의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 제 노후, 제 자녀의 결혼, 제 자녀의 대학 이렇게 크게 돈이 들어갈 만한 이런 인생의 이벤트를 지금 현재 시점부터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걸 우리가 재무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설계는 왜 필요하냐? 첫 번째, 생애 소비 만족의 극대화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소득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소비 지출의 흐름이란 게 있거든요. 소득은 언제 발생하죠? 일반적으로 30대부터 60세까지 발생을 해요. 자, 소득은 그리고 급격하게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소비 지출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만하게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흐름은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하게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 지출의 흐름은 소득의 흐름보다 완만하게 변화한다. 가로 체크하는 거 있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소비 지출의 흐름과 소득의 흐름이 불일치하게 되겠죠. 서로 같지 않겠죠. 그리고 중년기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득이 소비 지출보다 많아서 잉여소득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치기 문제로 자주 등장하니까 이 가로를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물가 상승, 실업, 질병,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장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건 미래에 대한 다 위험들이죠.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하여 재무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 은행, 보험과 같은 금융자산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자, 선진국들은 이게 좀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재무설계 필요성은 점점 증가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복잡하고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잘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는요. 어떤 원칙에 의해 산출되냐면 대수요칙, 생명표, 그리고 수지상 등의 원칙에 의하여 산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법칙과 원칙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수의 법칙입니다. 대수의 법칙은 일종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주사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고 계신 다음에 한번 던져보세요. 눈금이 1에서 6까지 있잖아요. 6번 던졌을 때 1, 2, 3, 4, 5, 6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확률 높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근데 이 주사위를요 10,000번을 던져보니까 1부터 6까지가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관찰 횟수를 늘리면 일정한 발생 확률이 나오고 이 확률은 비슷하게 진행된다는 걸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가입자로 구성된 동일한 성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단체 존재가 필요해요. 단체 가입자 수가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 발생 확률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수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 사망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률은 1년간의 사망자 수에서 연초의 생존자 수를 나눈 걸 얘기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생명표를 많이 물어보는데 생명표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살고 죽는 거에 대한 통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 생명표는 전체 국민 또는 특정 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거의 국가가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표고요. 경험 생명표는 생명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만드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 통계치를 기록하는 표고요. 제9의 경험 생명표를 지금 쓰고 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지상등의 원칙 보도록 할게요. 수지상등의 원칙은 뭐냐? 회사 입장에서 계약자로부터 받은 모든 보험료를 뭘로? 보험금으로 다 지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과 지출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과 지출 비용의 총액은 같다. 들어온 돈을 쉽게 말해서 다 내보내야 된다. 이게 수지상등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드디어 이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도대체 계약자가 뭐고 피보험자가 뭐고 수익자가 뭐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자, 이거를 그냥 쉽게 계피수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계약자는 여러분들 보험료, 돈 내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뭘까요? 자, 피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피 흘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나이 들거나 병 들거나 이 사람이 다치거나 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린다라 그래서 피보험자라고 그냥 우습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만 이 피보험자는 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보험자 사인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수익자는 누구예요? 계약자로부터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인데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줄 거예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한테 나면 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보시면 되고 보험회사는 이거 아우르는 곳이죠.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사업허가를 받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뭐 한 명만 놔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상관없고요. 계약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회사가 계약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법인 계약이라고 하죠. 자, 그런 것처럼 계피수 모두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아주 쉽겠네요. 보험 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보험 사고, 납입 기간 되게 많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험 기간, 책임 기간, 보장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보험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만기라고도 하죠. 80세야 100세야 내 보험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걸 보험 기간이라고 하고요. 보험 사고는 뭘까요? 예. 보험 사고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모든 것들을 보험 사고라 합니다. 다치고 부러지고 죽고 오래 살고 이런 것 다 보험 사고고요. 보험료 납입 기간은 뭘까요? 자, 보험 기간은 보험이 끝날 때까지인데 납입 기간은 돈 내는 기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내고 있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월로 내고 있죠. 근데 이거 원래 매년 한 번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내지 않을까요? 1년에 한 번 내면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되겠죠. 그래서 월로 나눠내는데 원래 원칙은 매년 1회 납입하는 게 원칙이다 보시면 되고요. 단기납, 전기납이 써 있네요. 단기납은 뭘까요? 제 보험기간이 100세까지예요. 근데 제가 10년만 돈 낼 거예요. 그러면 내 보험기간보다 납입기간, 돈 내는 기간이 짧죠. 그래서 단기간에 걸쳐서 납입한다. 단기납이라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죽을 때까지 보험기간인데 제가 죽을 때까지 돈 내요. 그거는 전기간에 걸쳐서 납입한다 그래서 전기납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보험 금액은 액자 빼시면 됩니다. 보험금 내가 받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 회사로부터 보험료는 뭐예요? 계약자 우리 고객이 내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배당이 나왔네요. 배당은 뭐냐면 선적립 후배당이라고 적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고객의 보험료로 운용된 수익의 일부를 다시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 주식의 배당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도 배당이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적립하고 나중에 배당해 줘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과거에는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했어요. 근데 2000년 4월부터 이게 완전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지금도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오답으로 자주 출제하니까 아니다, 2000년 4월부터는 바뀌었다, 연도까지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뀌었다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배당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유배당이 있고 무배당이 있죠. 유배당은 배당을 약속한 상품이고요. 무배당은 아니야, 나 배당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배당을 받지 않기로 약속한 상품을 무배당이라고 하겠죠. 자, 만일 제가 유배당 상품을 가입하면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뭘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보험료 상계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5만 원 배당이 생겼어요. 그럼 제가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 얼마만 내면 되죠? 5만 원만 내면 되죠. 쉽게 말해 5만 원 빼고 주면 되니까 이게 보험료를 빼고 준다라 그래서 보험료 상계 방법이라고 하고, 자, 세 번째, 보험금 재환급금 지급 시 가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자, 내 통장에다 쌓아놨다가 내가 나중에 찾아갈 때 더해서 찾아가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배당 방식을 선호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유배당 상품 가입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가입한 상품들이 이 무배당 보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유배당 상품 대비 당연히 보험료가 싸요. 왜? 배당을 하지 않기로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회사가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이 깎는다는 표현을 할인한다고 표현하죠. 보험료를 할인했기 때문에 유배당 상품 대비해서 보험료가 더 저렴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얘가 단골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만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배당을 막 기록해서 다른 고객들한테 막 알려주면 될까요? 여러분, 선적립 후배당이었죠. 아직 적립되지 않은 배당금을 어떻게 예시할 수 있을까요? 이러다 보면 장래 이익배당 잉여금 분배를 막 쓰면요, 모집질서 혼란과 과당 경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고자 절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데, 너무 중요해요. 유배당 연금보험만 가능해요. 그리고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제시한 다음에 5년치가 요 정도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이 정도 나올 거예요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라고요? 연금보험과 5년 실적을 공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연금보험 5년 배당,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반드시 한 문제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보험계약이란 게 있는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청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흔히 이 청약을 계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계약과 청약은 달라요. 자, 청약부터 보도록 할까요? 청약서 보셨어요? 우리 계약서라고 알고 있는 청약서? 이 계약서, 청약서에다가 사인하는 걸 청약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계약자의 청약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청약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승낙을 거절하거나 안 받아줄 거예요, 아니면 조건을 붙여서 승낙, 쉽게 말해서 회사가 승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파트 1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계약자의 청약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이건 틀린 말입니다. 어찌 보면 맞죠. 근데 뭐가 없어요? 청약이 있고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보험회사가 승낙을 해야지만이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청약을 좀 더 깊숙하게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에는요, 약관이나 청약서 부본, 우리가 이제 청약하고 나면 받는 부속물들인데 이것들 혹시 이메일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이메일로 받게 되면요, 받는 행위를 송신이라고 하고요, 이메일을 여는 걸 수신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메일 받았어요. 근데 열지 않았어요. 이거 제가 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메일을 눌러서 열어야 됩니다. 그걸 수신이라고 하는데 메일을 개봉해야만 이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받았다라고 인정한다. 요거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화로 보험 모집해 본 적 있으세요? 자, 전화로 가끔 보험 모집,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요,
막 음성 녹음 되게 길게 하거든요. 약관을 막 설명해 주시거든요. 요즘은요, 음성 녹음한 것으로 약관을 전달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청약철회는 계약자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을 무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홈쇼핑에서 물건 구입하신 다음에 며칠 안에 반품 기간 줄게요. 이게 청약철회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신 다음에 홈쇼핑처럼 반품의 기한을 주는 게 청약철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철회는 기간이 있겠죠. 보험 증권을 내가 받은 날로부터 15일이고요. 내가 청약한 날짜로부터 30일이에요. 그래서 그 30일을 지날 수 없습니다. 요거 뒤집어서 자주 등장하니까 보험 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그리고 청약일로부터 30일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처리가 불가능한 계약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진단 계약입니다. 자, 그리고 전문보험 계약자의 계약이 있고요. 보험 기간이 1년 미만, 되게 짧은 보험이죠. 여행자 보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청약 철회가 안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있는 전문보험 계약자 한번 알아볼까요? 뭐 너무 막 복잡하게 써 있는데, 전문보험 계약자는 아주 쉽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계약자는요, 사람이 되어도 되고 사람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곳은요, 전문보험 계약자라 그래서 여기서 계약을 하면 청약철회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청약철회 이후에 보험사고가 났어요. 자, 보험료는요, 반환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반품했으니까. 근데 반환하기 전에 청약철회를 했는데 보험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를 반품을 한 시점부터 이 보험의 효력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통신수단, 제가 뭐 전화를 이용해서 청약을 했어요. 당연히 전화를 이용해서 청약철회도 가능해야 됩니다. 간혹 시험 문제에서 보험증권을 받아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험증권을 받지 않아도 청약철회는 충분히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청약을 오늘 했어요. 내일 청약철회해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청약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며칠 안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됩니다. 3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보험회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납입 보험료라고 써 있죠? 기납입 보험료는 뭘까요? 내가 낸 돈입니다. 내가 낸 돈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약대율이라고 해요. 우리가 쉽게 고이율입니다. 이자를 많이 줘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서 반환합니다. 약대율을 준다는 건 회사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만일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그냥 매출 취소만 해서 별도의 이자는 없다.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은 회사가 승낙을 해야겠죠. 의사의 진단이 필요 없는 무진단 계약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회사는 승낙해 줍니다.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진단 계약 같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안에 회사는 승낙합니다. 근데 만일 나는 승낙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을 받아주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미안합니다. 당신의 건강 상태 때문에 승낙을 못하겠어요. 거절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럼 당연히 계약자가 납입한 기납입 보험료 낸 돈은 받아가겠죠. 근데 아주 조금 죄송하니까, 사실 회사가 미안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대율 이자는 못 주고요. 평균 공시율 플러스 1%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조금 더해서 반환해 준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이율과 평균 공시율 플러스 1%는요, 사실은 고득점 맞으려고 다 외우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굳이 이것까지 막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회사가 잘못하면 약대율이고요. 회사가 잘못하지 않으면 평균 공시율 플러스 1%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문제 푸시는 데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보험 계약은요, 1회 보험료, 첫 번째 보험료를 받으면 보장은 시작됩니다. 아직 승낙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돈을 내면 보장은 시작돼요. 자, 무진단 계약부터 볼게요. 의사의 진단이 필요 없는 무진단 계약 같은 경우는요,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바로 보장이 시작됩니다.
회사가 아직 승낙하지 않아도 보장은 시작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근데 진단계약이 좀 틀려요. 진단계약은 아까 의사의 진단까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단과 제1회 보험료 두 개가 다 만족해야 됩니다. 두 개가 다 끝나야지만이 보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건강진단과 1회 보험료 납입일 중에 늦은 시점부터 두 개가 다 만족해야지만이 보장이 시작된다. 뭐 어느 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두 개가 다 끝나야지만이 보장이 시작된다. 진단계약의 특징이에요.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계약하시면 두꺼운 책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이거 보험 약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가입한 보험계약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회사는 약관을 계약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 약관은 이런 것들 많이 설명하죠. 뭐 보험료, 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뭐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약관 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나 이미 법령에 의해 널리 알려진 내용은 의무적인 설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만일 보험약관을 교부하거나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중요합니다.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취소했다. 이거 누구 잘못한 거예요? 이거 회사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받은 보험료인 기나입보험료 낸 돈을 돌려주고요. 약대율 나왔네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더해줍니다. 회사의 잘못이니까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험금.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요. 보험금은요,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도보험금 있고요, 만기보험금 있고, 그리고 사망보험금 있어요. 중도보험금은 피보험자가 특정 시점에 살아있을 때 뭐 80세, 60세까지 살아있으면 중간에 보험금 드릴게요, 축하해요. 이걸 중도보험금이라 그러고, 만기 80세가 되면 뭐 낸 돈을 다 돌려드릴게요. 이거를 만기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끝날 때 돌려주는 거고요. 사망보험금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주는 보험금을 사망보험금이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금은요. 제가 아까 언제 준다 그랬죠?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주는 게 원칙인데, 자 보시면 회사가 보험금을 3일 안에 줘야 되는데 이거 이상합니다. 보험 사기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요. 3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10일 안에 줍니다. 그리고 10일이 넘어갈 것 같으면요. 3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분쟁 조정 신청이나 소송에 제기되거나 국가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는요. 30일, 10일, 3일의 의미 없습니다. 이게 다 끝날 때 지급이 되고요.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가 다가온다면 당연히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7일 이전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찾아가세요라고 안내를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30일이 너무 지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하나 있는데, 이게 요즘에 좀 많이 등장하는 문제인데,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하게 되면요. 50%를 미리 주고요. 나머지 50%는 후에 정상으로 지급하는 걸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종이란 용어가 있는데 사실 실종과 사망보험금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일반 실종이라는 게 있어요. 실종된 사람의 생사가 부재자죠. 5년 이상 분명하지 않으면 이거는 일반 실종이라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줘요. 자, 선박이 침몰하거나 항공기 추락과 같은 끔찍한 재난이 발생해서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특별실종이라 그래서 이 사람의 사망보험금 역시도 지급해 줍니다. 수해나 화재 등의 관공서가 사망자의 시은면장에게 이런 재난들을 통보해서 바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사망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도 당연히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일반 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계약하실 때 뭔가 종이에다가 키, 몸무게, 과거 아팠던 거 이런 거 다 기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거를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이게 고지 의무인데요.
청약을 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부여되는 의무예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과거와 현재 상황, 내가 언제 아팠고 지금 어디가 아프고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회사에게 알려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요, 피보험자의 위험을 측정하여서 계약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적정한 보험료와 보험금을 결정하려고 회사에서 받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계약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낸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요. 해지환급금은 일반적으로 낸 돈보다 적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해지환급금을 받기 때문에 고객은 원금을 모두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의 제기를 못해요. 왜? 이거는 고객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자, 보장 제한이 있을 경우 보험료나 보험 가입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 회사가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 제출했는데 회사가 이 서류를 잃어버리거나 이런 경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거나 알았어요. 근데 1개월 안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해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경우도 해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3년이 지난 경우도 안 돼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하겠죠. 보험 설계사가 옆에서 야 이거 쓰지 마. 이렇게 한 부실한 고지를 권한 경우에도 당연히 해지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2회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실효된다, 계약 해지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해지됩니다. 실제로. 근데 보험회사는요 2회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요 어떤 기간을 주고 고객님 빨리 돈 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객님 계약이 해지돼요 라는 그 기간을 부여하는데 이게 보험료 납입 독촉 기간 또는 최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들은 이 기간을 14일로 줘요. 그리고 14일 다음 날 14일까지 돈을 안 낸 다음 날 바로 계약을 해지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자 보험 같이 보험 계약 기간이 굉장히 짧은 1년 미만의 그런 단기 보험 같은 경우는 이 독촉 기간을요 14일이 아니라 절반 7일로 주고 있다. 여러분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 끝나는 날 계약이 해지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끝나는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된다. 요게 너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끝나는 다음 날 해지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통지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이 만일 보험 사고가 났어요. 회사가 그거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요. 주소 바뀌는 거 알까요? 몰라요. 이런 것들을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에 알리는 거를 통지 의무라고 하는데요. 보험 사고 났습니다. 보험금 청구해야 되잖아요. 보험금 주세요. 사고 났으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안내해야 되고요. 자, 주소 변경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해야 되는데 회사에 꼭 알려줘야 됩니다. 주소 바뀐 경우. 왠지 아세요? 구 주소로 우편물이 도착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거 그냥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객님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회사에 알려줘야 된다.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계약의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일 제가 연체되고 있는 보험료를 납입하여 종전의 계약에 해지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돌리는 걸 우리가 부활한다, 계약을 다시 살리는 건데요. 이 계약을 살리는 거에도 조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은 당연히 해지되어 있겠죠. 그런데 해지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계약이어야 합니다. 해지환급금을 찾는 순간 사실 이 보험은 아예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지환급금을 찾지 않은 계약 보시면 되고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위해 여지껏 못 냈던 돈 다시 내야 되고요. 연체보험료에 평균 공실 플러스 1% 이자를 더해서 내야지만이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일 계약이 해지되고 난 뒤에 보험 사고가 난 경우 A씨가 이 사실을 숨기고 바로 부활 신청을 한다면 보험금을 막 타내고 싶은 거죠. 보험 사기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선의의 계약자가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부활을 할 때는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 전 알레르기는 다시 쓰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사 진단 다시 받고 오세요. 건강을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 신계약과 같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여러분, 이게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이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잘못된 보험 설계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잘 갖고 있던 계약이 해지되고 부당하게 새로운 계약이 청약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 계약이 좋아요. 그래서 고객의 요청으로 다시 원래의 계약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6개월 안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다시 원래의 계약으로 바꾸면서 새로 가입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 청약서에 뭘 작성하냐면 비교 안내 확인서라는 걸 작성하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아마 청약서에 사인하고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비교 안내 확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할게요. 일반적인 부활은 3년이고요.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은 6개월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회사 입장이라면 계약자를 바꾸는 거랑 수익자를 바꾸는 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제가 만일 회사라면 저는 계약자 바꾸는 거 되게 중요하고 민감해요. 근데 솔직히 수익자 바꾸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익자 바꾸는 게 왜 중요하지 않냐면 어차피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보험금을 주든 B라는 사람한테 주든 제가 회사 입장에서 주는 보험금은 똑같잖아요. 근데 계약자는 달라요. 계약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돈 내는 사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경제 수준은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계약자 바꿀게요. 아, 승낙해 줄게요. 허락받으세요. 라고 하고요. 수익자 바꿀게요. 아예 허락받지 마세요. 그냥 변경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익자 변경을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계약자의 권한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계약에 수익자 지정 안 돼 있으시다면 수익자 지정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꼭 그건 나중에 라이프 MD 되신 다음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자, 수익자의 변경은 가능해요. 당연히 돈 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근데 기억해 볼게요. 피보험자. 이 피보험자는 피 흘리는 사람이고요. 보험 계약의 대상자인데 이 사람 중간에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그래서 계약자, 수익자 변경 가능하고 피보험자는 바꿀 수 없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혹시 보험 계약의 변경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 보험 계약은요, 일정 시점이 지나면 계약자가 좀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을 시켜줍니다. 근데 어떤 변경이 가능하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1억짜리 사망보험 상품을 가입했어요. 근데 이게 월 보험료가 30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15만 원으로 줄이고 싶어요. 1년 뒤에. 그러면 산술적으로 제 보험료 15만 원으로 떨어지는 대신에 당연히 제 사망보험금 1억도 5천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감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 처리되고요. 당연히 해지 처리됐으니까 해지환급금이 지급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도 해지로 인한 계약자와 회사 쌍방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니까 혹시 내가 가진 보험 계약의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면 그냥 다 해약하지 마시고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계약 해지 및 철회라는 게 있어요. 계약자는 연금보험에서 연금이 지급 개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 계약은 보험 계약은 언제든지 다 해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해약을 못하는 건 뭐냐면 연금이 개시된 다음에는요, 여러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요거는 뒤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니까 설명 많이 드릴 거고요. 여러분,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라는 경우는요, 피보험자가 언제든지 서면 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어렵죠. 쉽게 말해서 피보험자가 이 계약 언제든지 물릴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쉽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멸은 뭘까요? 여러분, 카드 포인트 뭐 몇 년 이상 안 쓰면 소멸되잖아요. 보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멸, 이 청구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 너무 막 많이 써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고요. 나머지 청구권들은 다 3년이에요. 그냥 이렇게 암기하고 넘어가자고요. 보험료 청구권만 2년, 나머지 다 3년. 이렇게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만 나이랑은 좀 보험 나이는 다르거든요. 보험 나이는 계산하는 원칙이 좀 따로 있어요.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요,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끝수는 올리는
이런 원칙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20년 8월 10일 날 계약을 해요. 근데 이 피보험자의 생일이 1990년 1월 10일생이에요. 그러면 계약일자에서 생년을 빼보니까 30년하고 8에서 1월을 빼니까 7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이상이다 보니까 당연히 31세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보험 나이는. 근데 이 사람이 만일 1990년 7월 10일이 생일인 경우에는 2020년 8월 10일에서 7월 10일을 빼니까 8에서 7개월을 빼는 거죠. 1개월이죠.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린다라 그랬죠. 그래서 30년하고 1개월에 1개월을 빼서 보험 나이는 30세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조금 지금 뭐 지루하시거나 좀 뭔가 좀 쉬셔야 된다 하시면 한번 보험 나이 여러분들 거 계산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보험계약 대출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약관 대출이라는 얘기 좀 종종 들어보셨죠? 이게 보험계약 대출인데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계약하고 1억 원을 대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의 범위는 있는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해지환급금, 내 통장에 쌓여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만일 대출된 상태에서 보험금이 지급돼요. 그럼 당연히 대출한 금액을 빼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관 두껍잖아요. 이게 모든 것들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가끔 회사와 계약자 간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관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약관이 애매모호한 경우에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계약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약관을 작성을 누가 했어요? 계약자가 하지 않고 회사가 했겠죠? 작성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막 약관 가지고 싸우면 안 되겠죠. 꼭 잘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더라이팅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영어가 나왔네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더라이팅은 뭐냐면 여러분 잠깐만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계약자가 청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건 아니었어요. 누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회사가 승낙해야 된다 그랬죠? 30일 소요된다 그랬죠? 30일 안에 한다 그랬죠? 그 30일 동안에 뭐 하고 있을까요? 이 계약을 받아줘 말아? 받아준다면 보험료는 얼마 받아야 돼? 보험금 얼마나 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있겠죠. 이걸 계약 심사, 계약 선택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여 적절한 위험 진단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보험료 및 가입 조건 그리고 보험금 한도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얼마나 받아야 될지 그리고 얼마를 줘야 될지 이런 결정하는 거고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언더라이터들이에요. 언더라이터는요. 영어로 써 있는데 CKLU, AKLU, FKLU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앞 글자만 생각해 볼까요? CAF. 그래서 뭐 오늘 이거 시험 잘 보시고 카프리 한 잔, 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이렇게 생각하시면 CAF가 좀 이해하시기에 암기하시기가 좀 편하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언더라이터들은요. 역선택, 이걸 보험 사기라고 합니다. 이런 걸 방지하고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언더라이팅은요, 4가지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보험 설계사분들이 언더라이팅을 가장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왜냐? 고객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나 직업 등을 성실하게 계약 전 알릴 의무에다가 적게 만드는 걸 첫 번째 절차, 보험 설계사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적 진단 선택인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의사 진단 받고 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 진단을 확인하는 거고 요즘에는 회사에서 받은 직장 건강검진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1, 2차 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언더라이터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위험을 평가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다 못했다. 마무리가 되지 못했다 하면 전담 직원이 그 피보험자를 만나러 갑니다. 계약 적부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전담 직원이 나간다. 그래서 이 4가지 절차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였죠? 보험 설계사의 선택이 있었고 두 번째 의적 진단, 세 번째 언더라이터의 선택, 네 번째 전담 직원이 나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언더라이팅은요 4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환경적, 신체적, 도덕적, 재정적 언더라이팅을 거칩니다.
말 그대로 환경은 뭘 보겠다? 피보험자의 환경을 보겠다. 직업이나 운전 여부, 흡연, 음주 이런 것들 보겠다는 거예요. 신체는 뭘 보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팠냐? 지금 얼마나 아프냐? 혹은 연령이 뭐냐? 성별이 뭐냐? 이런 것들 보겠다는 거고요. 도덕적 언더라이팅은 보험 사기의 가능성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보험 사기 경력이 있냐? 이런 것들 보겠다는 거고, 네 번째, 이거는 계약자의 소득 수준을 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월 500만 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재정적 언더라이팅이라고 하죠. 자, 언더라이팅은요, 일반적으로 보통의 건강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표준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표준체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럼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표준 미달체라고 합니다. 표준 미달체가 되는 경우는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내는 걸 할증이라고 하죠. 보험료 할증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 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위를 빼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부담보라고 합니다. 부담보 잡거나 보험금을 감액, 암 걸리면 1억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냥 8천만 원만 줄게요. 그래서 보험금을 깎아버리는 삭감, 이런 것들을 하고요. 반대로 우량체는 어때요? 위험이 낮죠.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 해줄까요? 어떤 혜택 줄까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언더라이팅과 다르게 클레임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클레임, 이제 언더라이팅과 섞어서 자주 출제되는데 클레임은 뭘까요? 클레임 뭐냐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예요. 고객이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다 보니 당연히 이거는 계약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약이 쭉 잘 유지되다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선의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런 클레임 업무 담당자들은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갖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갖춰야 되고 약관 및 보험 관련 법 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요, 요걸 많이 물어보는데 아무래도 보험은 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상당 수준의 의학 지식이 숙지돼야 된다. 요거 많이 물어보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 상품 판매 전후 보험 소비자와 아무래도 보험 설계사, 보험 회사 간에는 정보가 굉장히 불균형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입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집 종사자, 보험 설계사분들은 보험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반드시 도와줘야 되고 당연히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됩니다. 당연히 부당 영업 행위는 하면 안 되겠죠. 충실하게 설명 의무를 해야 되고 보험 계약의 유지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니까 눈으로 쭉 보시면서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약 체결 유지 단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요거는요, 계약 체결할 때 혹시 권유할 때 우리가 상품 설명서라는 걸 제공하거든요. 상품을 이제 쭉 설명해 놓은 브로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을 청약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청약서 부본이 뭐냐면 회사가 갖고 있는 계약서 그리고 고객이 갖고 있는 계약서를 나눠 놓거든요. 이 부본들을요, 고객에게 제공해 줘야 되고 당연히 약관도 제공해야 됩니다. 계약을 유지할 때는 연 한 번 정도는요,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알려줘야 되고 변액보험 같은 경우 분기에 한 번씩 당신의 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고 당신의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다 알려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분기에 한 번씩 정보가 제공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회사랑 이렇게 계약자 간에 혹은 민원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민원 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민원 처리 시스템의 내용은 보험 소비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부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보험 설계사분들의 좀 잘못된 행동을 한번 보고 싶은데 금품을 주는 행위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돈으로 대신 보험료 납입, 이거 대납이라고 표현하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일일수금이 뭘까요?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짜리를 계약을 했어요, 고객인데
그러면 보험 설계사가 하루에 3만 원씩 저한테 와서 받아가는 겁니다. 일일 수금이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미승인, 승인되지 않은 보험 안내 자료 사용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 설계사분들은요,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게 3대 기본 지키기인데요. 첫 번째, 보험 약관을 교부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회사가 보관하는 청약서, 이걸 청약서 부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되고요. 세 번째, 자필 서명을 안내하고 확인받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거 못 지키면 아까 약관 안 갖다 주면 몇 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댔죠?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하고 이자까지 다 받는다 그랬죠? 회사 잘못 이자니까 보험계약 대출 이율, 이 이자를 같이 받는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은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관련 법규와 윤리를 준수해야 되고요. 당연히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리모델링이나 보장 설계 서비스 제공해 줘야 되고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습득돼야 되는 전문성 개발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들 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만일 제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고객에게 제시한다. 그러면 고객의 사전 동의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리 목적,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고객님 보험료가 납입 연체되고 있어요. 고객님 보험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바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별도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근데 고객이 동의를 했어요. 내 주민번호 써도 돼. 라고 해도 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요, 고객의 동의가 있다 그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험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보험 설계사다 보니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겠죠. 좋은 분들 만나셔야 되고 그 좋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사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보험 사기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게 물어봐요, 가끔. 보험 사기 법적 근거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보험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됩니다. 이 보험 사기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보험 사기를 좀 보도록 해볼까요? 연성 사기라는 게 있고 경성 사기라는 게 있어요. 연성 사기는 말 그대로 좀 연해요. 뭐냐면 생계형 보험 사기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별도의 피해자가 없어요. 제가 쉽게 말해서 그래 나일론 환자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경성 사기는 다릅니다. 경성 사기는 좀 딱딱해요. 더 강합니다. 그래서 보험금 수령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를 조작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되죠. 지금은 연성 사기가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자, 이런 보험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예요. 자, 이걸 시험 문제에서 민법상 사기죄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형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겠죠. 최근에는 보험 사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로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보험 범죄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제가 암 진단 사실을 숨기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사기친 거죠. 사기적인 보험 계약의 체결. 그리고 고의적으로 살인, 방화, 자해 등을 했습니다. 보험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고. 그리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아니면 병원과 공모하여 치료 기간을 연장, 나일론, 피해 과장이죠. 이렇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지금 과잉 진료하는 게 훨씬 더 비율이 높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사기 한번 차근차근 좀 더 봐볼까요?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한 강력 범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대부분 보험 사기 이런 것들은 생명보험과 관련이 있고요. 손해보험은 요즘에 화재나 자동차 보험 등이 주되게 있는데 현재 CCTV나 블랙박스 등으로 적발률이 높다 보니 보험 사기의 확률은 좀 많이 낮아지는 편이라고 하죠. 재산보험은 실손의료 보험의 허위 과다 입원 등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재산보험은요, 저희가 파트 4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 사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보험 제도 존립 기반이 위협이 된다, 생명 존중 가치관 파괴된다, 모반 범죄 및 동종행위가 증가된다, 보험 산업 이미지가 악화된다, 공보험료 인상이 초래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니까 눈으로 쭉 보시면 이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보험 사기 계약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저렴할까요? 아니에요. 고액입니다.
내가 내는 돈도 좀 많을 거고요. 받는 돈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한 건이 아니에요. 다건으로 다수의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연고성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입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가입합니다. 비연고성을 갖고 있고요. 남이 먼저 청약 가입을 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입하는 자발성 계약의 특징을 갖고 있고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런 보험 범죄들은요, 다른 범죄를 유발해요. 그리고 입증이 굉장히 곤란하고 요즘은 수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는요, 보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지 활동을 해요. 자,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줄여봤어요.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 금융감독원입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 특별조사반, 보험회사입니다.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경찰청입니다. 이 세 개로 줄여봤는데요. 이것도 외우시기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고요. 조사반은 보험회사고요. 협의회는 경찰청입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이유는 뭐냐면 이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지문에 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시스템은 금융감독원, 조사반은 보험회사, 그리고 협의회는 경찰청이다. 그럼 어려운 문제도 한 문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앙자살예방센터라고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합니다. 이 게이트키퍼는 사회적 책임이 높은 중앙지방 공무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요.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게이트키퍼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게이트키퍼가 되고 이 사람이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을 좀 예방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심리부검센터를 운영하고요. 말 그대로 부검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자살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유족들을요. 자살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분석해주고 자살 유족 및 전문 인력을 지원해줍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생명보험협회에서는요.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연도가 잘 나오지 않는데 한번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2010년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청 어렵죠? 이건 2007년도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뭐 하는 곳이냐? 이런 것들 합니다. 농촌에 농약 안전 보관함을 보급해 주고요. 한강 다리 위에 SOS 생명의 전화를 운영해 줍니다. 그리고 자살위험금을 지원하거나 청소년 자살 예방을 하는 곳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고요. 보험회사라고 그런지 몰라도 이걸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하니까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2020년 8월 19개의 생명보험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정말 정신없이 파트 1을 달려왔는데 아무래도 파트 1이 양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파트 1을 잘 한번 보신 다음에 파트 2, 그리고 파트 3, 파트 4까지 보시고 모의 테스트 보시고 그리고 모의 테스트 점수가 괜찮다라고 하시면 어떡할까요? 그럼 바로 그냥 쭉 모의 테스트 푸시면 되고 합격 점수가 안 되네 하시면요. 다시 돌아오셔서 한번 쭉 보시고 모의 테스트 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요. 확실하게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파트 1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파트 2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